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여섯 번째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평등한 성장의 비전을 찾아 뭐 이렇게 처음 이제 계획할 때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이슈별로 뭐 통화 정책이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면 재정 정책, 부동산, 뭐 소득 보장제도 등등 이렇게 이제 이슈를 하나씩 잡아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적인 마무리 같은 거고, 그래서 약간 대안적인 것들을 어떤 좀 큰 그림으로 보인다면은 어떨까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사실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게 임금주도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다른 종류의 비전을 이렇게 뭐 말씀드리거나 어떤 다른 대안을 이렇게 종합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거는 저한테는 당연히 어울리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론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다 아시고 다 이렇게 뭐 많은 뭐 비판도 받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기도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진보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가?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 이제 녹색 전환, 이제 친환경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정치 경제학 쪽에서는 디그로우스, 이제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뭐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내지는 진보적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안적 성장 담론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등장했던 임금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땠냐? 과거 초기에 이제 이론이 처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에 있어서 이제 1970, 80년대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자본가 계급이 주도해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자 계급한테 유리하게 만약에 소득 분배가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국가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에 주목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금보다 많이 올려서 이렇게 유효 수요를 이제 더 늘리면, 그러면은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임금주도 성장론이 이제 ILO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활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등장한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론적인,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던 건데, 그게 일종의 노조한테 제안하는, 특히 이제 국제노총이라고 ITCU 거기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대안 전략이었거든요. 임금주도 성장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등장했냐면 글로벌 경제의 대안적 회복 전략이다.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글로벌이고요,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국에 국한한 전략이 아니라 주로 이거를 이제 리드했던 나라들이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들, 유럽의 케인스주의 좌파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나라 단위에서의 경제 정책보다도 사실은 유로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조율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글로벌한 어떤 케인지안 뉴딜을 제안을 하면서 임금주도 성장론이 그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그래서 개방적인 국제 질서 같은 거에 상당히 친화적인 전략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키워드였고, 성장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 의식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성장 이런 거를 뭐 배제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성장을 한다고 하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이런 측면에서나 이렇게 바람직하다, 이런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부여하는 가치가 많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당 이제 그러니까 3인주의적인 전략으로서 볼 때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여전히 성장 담론을 제안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잡냐 하면은, 어떤 고민들이 사실 거기 들어가 있냐면,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이득을 주려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생각해보면 그건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를테면은 뭐 아주 옛날에 그 저발전 단계에서의 무슨 유치산업보호론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중화학공업진흥론이나 뭐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에 대한 욕구가 있는 중산층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합의된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젠 성장의 방향이라는 측면을 중심에 놓고, 그 노동조합이죠. 조직노동 중심의 어떤 다수자가 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사실은 근저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선수도 성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를테면은 그때 그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 인구주도 성장론을 국제적으로 그 아주 누구보다도 그 선도적으로 알린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은, 한국에 그렇게 강한 노조가 있냐, 한국에 그렇게 강한 3인당이 있냐, 이걸 먼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항상 그렇지만 이제 진보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차용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그렇게 많이 고민한 그런 정부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인당의 집권 전략 같은 걸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케인스주의 좌파 경제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보 정치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 필요하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 저희는 시장 효율성은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뭐 당연히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케인지안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은 미신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시장 효율성이 나오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 형태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의 그 재화들 사이에 동질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실상 무한대로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뭐 같은 소비자들끼리 이질성이 별로 없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그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래야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그런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관측되는 이윤은 그럼 뭐냐? 그거는 사실은 이윤이라고 하기 어렵고 정확한 성격을 따져보면 지대다, 지대. 렌트. 그러니까 이제 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공급이 고정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급이 고정된 재화를 생각하면 뭐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냐면 특정한 시점에 딱 봤을 때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대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주택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제공한 사람은 순수하게 그것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이득을 봐요. 그게 이제 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공급량의 어떤 그 생산 요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오로지 순수하게 소유에만 근거해서 이득을 보는 게 지대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뭐 좌파 경제학이 아니라 그냥 주류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윤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그게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지대다, 지대. 지대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 맡겨야지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된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다. 우리 현실에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독과점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독과점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절대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어떤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누리는 이유는 그럼 뭐냐? 사실은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독점적으로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 얘기를 하면 보세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선거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겠고 뭐 저도 그중에 한 명이고 물론 이제 이 중에도 당연히 선거 결과가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기업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물론 기업이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말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그 좀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볼 때에는 약간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상대적으로 실제에 비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그쪽 그 기업가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의 창조자다. 그래서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어떤 혁신가다.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과연 타당은 아니라고 봤을 때 실제로 어떤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제 기업을 둘러싼 생산적인 시스템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본 자본주의 분석하고 한국 자본주의 분석하고 할 때 CEO의 역량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CEO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잘해서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어떤 산업 전략이 주요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숙련이 어떻게 형성됐고 뭐 이런 요소들 그래서 산업 정책적인 요소들 노동에 있어서의 숙련 축적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CEO들의 경영 전략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원 오브 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과장된 평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영 성과라든가 혁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마치 기업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에서도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혁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은 집합적인 과정이다. 집합적인 과정이다. 국가도 거기에 개입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집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독점 이윤을 이제 대기업들이 얻는데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런 독점 이윤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 지식, 기술,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생산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법인세율은 90%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90% 정도는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일종의 공유부에 해당한다는 그런 허버트 사이먼의 지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허버트 사이먼의 90%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합적인 과정이다. 기업가만큼 국가도 중요하고 노동자도 중요하다. 어떤 거에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그 기업가들의 역할을 과장해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분배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받아가는 엄청난 스톡 옵션, 엄청난 그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 최저임금 노동자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받아가는. 근데 생산 과정에 그렇게 많이 그 양반들이 기여하는 거냐? 이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노동의 대항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적 균형 상태는 노동이 굉장히 약한 상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런 균형 상태에서는 독점 자본이 경제적 성과라는 결실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의 이득이 공유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유능한 진보 정권은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냐? 사회적 교섭을 잘 해가지고 독점 자본이 자신한테 독점 자본의 어떤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사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독점 기업이 생산과 고용에 자신의 이윤을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부분들에서 진보 정권이 유능하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보 정권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먼 미래 어느 날 집권하게 될 진보 정당의 진보 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제 성장의 방향 이런 부분이잖아요. 성장의 방향. 대안적이라고 하는 게 성장의 방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장의 방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우리가 당면한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비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뭐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녹색의 삶이란 대체 뭔지, 그죠?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정치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평등한 사회란 그럼 뭐냐. 어떤 후보는 사회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지금보다 더 깊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제 뭐 꾀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사회 진보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 자체가 진짜 경제로 따지면은 생산을 어떻게 다시 조직할 거고 분배를 어떻게 조직할 거고 소비는 또 어떻게 할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거는 분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쭉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시장과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시장에 경도된 시장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기초하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래서 지가 알아서 생겨나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뭐 칼 폴라니 그 이제 책 같은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옛날 그 서양의 이제 어떤 정부 하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적인 노력과 이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건 만들어져요. 형성돼요. 그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특정한 맥락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어떤 과정이 있고 그것의 결과물로 뚝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무슨 뭐 할 때마다 시장을 정부가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과정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소비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실제로 시장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득을 주면서 뭔가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미국 정부도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때 IT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국가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에다가 괜히 개입해서 간섭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구성하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량이 있다면 진보 정권이 시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장을 구성한다. 시장을 만들어간다. 특정한 방향으로. 그래서 성장의 방향에 우리가 말했던 그 대안적인 성장, 그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구성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좀 추상적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추상적입니다. 조금 뭐 이를테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어떤 공동체적 가치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적 가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돼.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가야 돼. 그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 사명, 미션이 정의가 돼요. 그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정부가 쫙 까는 거죠. 공공투자를 쫙 깔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질서 있게 뭐 그런 걸 하고 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이 우리나라에서 가스 산업 같은 경우는 민영화 시도를 정부들 역대 정부들이 쭉 해왔다가 그게 그 노조에서 많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공적인 성격 강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그게 정부에서 포기를 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런 앞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포기를 했지만 뒤로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SK 같은 그런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우회적인 민영화를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말하자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공적인 소유 구조로 환원시키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미션을 정의하고 그 미션에 입각한 공공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방향에 맞춘 그런 인프라들을 정부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거기에 그런 방향 안에서 자기들이 이윤 기회를 보고 거기에 기업가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시장에 가는 방향을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의 방향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의 진보적 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의 표현에 따르면 노동의 교섭력이란 말을 쓰는데요. 노동의 교섭력이 꽤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노동과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한 나라의 어떤 그 성장의 방향을 굉장히 그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토대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 경제 틀을 유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하면 사회 공공성 가치를 조금 더 전면화시키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맥락에서 삼인주의적인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삼인주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경제 성장 전략으로 나타난다면은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 전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성장의 방향 그럼 뭐냐? 뭐 구체적인 방향이 있겠죠. 녹색이면 녹색, 뭐 평등이면 평등, 뭐 어떻게든 우리가 뭐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적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올바른 경제 성장이다. 올바르다고 하는 게 그럼 뭐냐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정의를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론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노동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대 추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가치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을 우리가 구성해 갈 수 있을 때 올바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진보 정권이 주체로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하면 탄소 기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필요한 공공투자를 많이 수행해서 실제 녹색 혁신을 정부가 만들어내, 공공부문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시장을 구성해가고 뭐 이제 부수적이죠. 뭐 ESG나 이런 거는 아주 부차적이고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시장을 잘 구성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현재 한국 정부는 지금 보면은 이 녹색 전환 과정,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기업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그런 전체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나 있지 않은 그런 계획들을 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인구주도 성장론은 그럼 뭐냐? 올바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뭐로 보고 있냐면 계급 간 평등한 소득 분배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시장을 재구성하려는 이론과 정책의 패러다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임금주도 성장론을 그러면 이야기하냐고 하면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하고 에 의해서 약간 변질은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랑 뭐 관계없이 쭉 이야기하는 해온 거고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지금도 이를테면은 경제학 쪽에서 학술지들에서 나오는 논문들 중에
임금주도 체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와요. 그 논문 쓴 연구자가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랑 관련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정치인 전혀 아니고 그냥 학자고 교수입니다. 그 말하자면은 어떤 그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는 어떤 대안적인 담론이 경제학에서요. 경제학에서 다른 분야가 아니라 무슨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경제학에서 이만큼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마르크스 경제학 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은 지금 이런 대안적 담론을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논의, 추상 수준이 높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다른 동료 경제학자들이랑 논쟁하고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경제학적 논의는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임금주도 성장론.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제 담론으로는 이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종합적인 비전인 거잖아요. 임금주도 성장론 그러면 종합적인 비전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칼 폴라니의 어떤 생각들을 막 혼자 공부하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저기 우리 여러 교수님들 하시는 그 헨리 조지 뭐 그 토지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들은 한 분야의 정책인 거고 종합적인 어떤 거시경제 성장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수준에서 사실은 수립 오형화되고 그래서 계산되고 하는 그런 식의 진짜 경제 모형을 가지고 대안적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구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문제 의식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사실은 제가 민주노총에서 지난번에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인구주도 성장은 당연히 뭐 저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때 민주노총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실 오늘도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그걸 보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문제의식을 쭉 말씀을 드렸던 거에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새롭게 구성한 내용들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뭐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뿌리부터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은 이거 하도 이렇게 그때 이거 소주성 얘기 나왔을 때 막 신문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메인으로 주도권을 잡고 말씀하시겠지만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태동기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그 19세기 초면은 진짜 경제학 태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80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 끝나갈 때쯤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 쓰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19세기 초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고전파 경제학자 리카도하고 멜드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었냐면요. 경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구매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게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을 막 해놨는데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소득 뭐 월급 받은 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 그래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긴 했는데 못 팔아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걸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당시 이제 주류 경제학은 누구냐면 이제 리카도였습니다. 리카도 경제학에서는 리카도가 생각할 때 리카도의 그 사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후대 그보다 조금 후대 경제학자들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임금이 지불이 돼서 누군가한테는 소득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 사람은 그 소득을 다 지출을 결국 할 거니까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못 판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수긍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당대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멜더스는 소수설이었는데 구매력이 이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는 필연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대 주류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도가 이겼고 멜더스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멜더스 견해는 이제 완전히 묻히고 고전파 경제학 그러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유효 수요 부족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100년이 조금 넘은 다음에 논쟁 거의 비슷한 내용의 논쟁이 다시 있었어요. 그 이제 당시 이제 그, 그 아서 세실 피구라는 경제학자하고 그다음에 그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는 두 경제학자가 논쟁을 다시 했고요. 그 논쟁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스는 멜더스의 입장을 지지했고 피구는 리카도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그 누구한테도 확실하게 유효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없었던 기존의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정통 경제학은 거시경제에 대한 교리 체계가 완전히 거기서 파산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케인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들에 기초한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그게 경제 내에서 구매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게 현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속성이다. 우연적인 게 아니고 필연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임금주도 성장론에서는 합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학의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따라서 뭐 임금주도 성장론 내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가 무식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실제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멜더스가 우리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멜더스는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멜드스는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구매력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온 사회를 위해서 정말 낭비를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지주계급을 우리가 좀 잘 지켜주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펑펑 낭비를 하고 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해주자. 그게 이 밀더스의 주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참고로 목사였는데 이분은 당시 영국의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면 노동자들을 아주 좁은 방 안에다가 막 밀어 넣어가지고 다 감염시켜서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멜더스를 싫어했죠. 당연히 엄청 싫어했어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멜더스한테 막 학을 띄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멜더스가 경제학적으로 지금 보시는 올바른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이 별로 수긍 안 했는지도 모르죠. 아, 요거는 지금 지금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전체 거시경제학은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국민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경제학 분야입니다. 네. 거시경제학의 학파와 계보가 좀 정리된 표인데요. 보시면은 뭐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뭐 이렇게 있네요. 이 점선이 있고요. 이 점선 왼쪽이 좌파고 오른손이 우파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래서 우파, 이쪽은 좌파예요. 보시다시피 마르크스 이렇게 있죠. 마르크스 학파 있고 케인스는 사실은 이제 그림 때문에 그림 뭐 위치를 애매하게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케인스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요. 케인스는 왼쪽 오른쪽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케인스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의 제자였고요. 케인스가 오른쪽에 준 영향이 있습니다. 케인스주의 우파입니다. 신고전학파 종합 케인스학파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폴 사무엘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제임스 토빈, 뭐 그다음에 로버트 솔로,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흐름이 최근에 이어져 있는 게 우리가 여기 약한 세케인 사파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맨큐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티글리츠 여러분들 국내에도 책 많이 소개됐잖아요. 되게 그 개혁적인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몇 명 안 나왔습니다만 이를테면은 그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그 레리 서머스 그리고 올리비에 블랑샤 이런 당대 최고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약한 세케인스 학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가 있죠. 케임브리지 학파는 사실은 케인스의 직계 그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케인스랑 같이 케인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케인스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동아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커스라는 이름의 동아리였고 거의 5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인스 말고 조안 로빈슨이라고 하는 여성이죠. 여성. 조안 로빈슨이 사실은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여류 경제학자가 될 뻔했었어요. 지금 70년대 이 얘기인데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를테면 미국 뉴스위크지 같은 잡지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맞추기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빈슨 여사가 이번에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노벨상 발표되는 날에 오보를 내기도 했어요. 올해는 로빈슨이 받았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로빈슨은 받지를 못했고 최근에 엘리노 오스트롬이 받은 게 최초의 몇 년 전에 그 여성이 노벨 경제상을 받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조안 로빈슨은 그 당시에 못 받았던 배경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양반이 되게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도 좌파라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안 로빈슨은 뭐 하여간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 케임브리지 학파가 이제 포스트 케인스 학파에 말하자면은 이제 선구자들이었다. 사실 같은 학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요 흐름입니다. 케인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인문주도 성장론이 등장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레츠키라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오는 영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레츠키 포스트 케인스 학파 쪽으로 화살표 오죠. 칼레츠키가 사실은 케인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칼레츠키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케인스 학파에서 지금 케인스주의 좌파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구주도 성장론은 마르크스주의 영향이 칼레츠키를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케인스의 영향을 받은 게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족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서 이제 케인스하고 칼레츠키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케인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케인스와 인구주도 성장론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케인스의 책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일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고용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케인스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케인스는 그 두 가지가 목표다. 경제 정책 목표다. 첫 번째는 완전 고용. 그러니까 실업을 최소화하는 게 경제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그다음 또 하나 평등한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케인지안 좌파로 아주 직접적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케인스가 제안했던 정책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의 사회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적 기업들, 뭐 우리가 보는 이런 재벌들을 비롯한 이런 사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수지타산을 생각하고 그래서 미래 뭐 전망 같은 거에서 혹시 잃을까봐 투자의 총량이 점점 더 떨어져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케인스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 역할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공공부문이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총 투자의 4분의 3까지는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경제 전체에서 4분의 3 정도는 공공부문이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투자의 사회화와 함께 케인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불로소득계층의 안락사. 안락사는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불로소득계층의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계층이 근거해 있는 어떤 소득의 원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게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투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생산적인 활동이 충분히 보상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의 사회와 불로소득계층의 안락사 이런 정책 방향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목표는 완전 고용이랑 평등한 분배. 그다음에 이제 케인스 말고 칼레츠키라는 사람은 케인스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등을 개인 간의 어떤 격차로 보지 않고 계급 간의 격차로 봤습니다. 계급 간의 격차.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격차. 그래서 계급적인 대립이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천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칼레츠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의 생각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를테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른바 자본주의의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동안에 케인스 경제학이 세계 어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최대 고용, 일자리를 최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책의 1차적인 목표였고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그죠? 혼합 경제 전략이죠. 공공부문을 충분히 키워가는 그런 혼합 경제 전략을 채택했고 관용적인 사회보장제도 아주 너그러운 사회보장,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아주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가장 평등했던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가장 컸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과 분배가 다 성공적이었던 기간이었어요. 바로 이 황금기의 경험을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임금주도 성장이 실현됐던 역사적 사례라고 봅니다.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으로 생산성, 실질 임금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기업도 이윤이 늘어나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모두 윈윈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주장이 뭐 좀 지나치지 않냐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전에 퇴임하셨던 서울대 경제학과의 양동규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이분은 지금 하는 말씀 들어보면 완전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논문에서 이제 보시면 국면별 시스템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세로에 보시면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국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1차 대전 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제2차 대전 끝나고 1950년까지 임금 비파 국면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시기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기입니다. 골든 에이지 50년부터 73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73년 이후 돼 있는데요. 각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정부 정책의 어떤 입장을 특징 짓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기간은 실업의 무관심, 두 번째 기간은요 실업 의식적으로 감수, 실업을 감수했대요 일부러. 하지만 세 번째 기간 황금기 동안에는 완전 고용 우선입니다. 마지막은 물가 안정 우선. 그래서 실제로 완전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일한 기관이 이 황금기였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행태를 보시죠. 다 이래요. 약한 노조. 그죠? 그다음에 임금의 하방 신축성을 정부 강제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임금이 떨어지도록 정부가 막 노력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떨어지게. 하방 신축성. 그죠?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신축적이게 정부가 강제했다. 임금이 막 떨어지게 강제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노조 약화. 하지만 황금기는 어떻습니까? 강한 노조. 임금 하방 경직성. 임금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보시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황금기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우선시됐고 그리고 노조가 강했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였다. 가장 평등했으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이제 있겠어요. 그래서 인구주도 성장률은 바로 이와 같은 자본주의 황금기 때 관측되었던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관측되었던 그런 경제 성장의 패턴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정치적인 계급적인 어떤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그때의 그런 그 평등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제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시켰습니다. 경제학 그 혹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솔로 성장 모형, 그죠? 이런 거 혹시 배웠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 성장 모형, 뭐 내생적 성장 모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류 경제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이라는 게 80년대에 이미 그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 틀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 이론으로 굳어진 거는 80년대 초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밥 로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미국의 노틀담 대학의 아미타바 덧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그 몇 분이 아주 선구적으로 80년대 초반에 이런 이론 모형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말하자면은 두 번째 꼭지 보시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기업가들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가들도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업가들도 노동자들에 비하면 적은 몫을 가져가지만 여전히 자기가 투하한 자본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임금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본가들도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윈윈이 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도 물론 노동자들의 몫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자기가 투하한 자본 대비 수익률로 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임금주도 성장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이론적으로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고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학계 안에서는요. 이렇게 안 하면 진보적인 담론은 안 맥힐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다시 말하자면 평균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좋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노동을 중심에 놓는 정치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자가 될 수 있다.
인구 주도 성장을 하면 모두가 다 좋아진다.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자본 세력을 소수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다수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물질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거를 경제 이론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어떤 기여를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 위에 연필로 이제 수학 써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 어떤 체제 개혁으로 나아가려면은 당연히 어, 제도와 실력이라는 기반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 말하자면은 그 노사 교섭이죠. 그리고 입법 정치 양 영역에서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론은 노동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올리고 뭐 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걸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들 자체가 중요하죠. 한데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그걸 왜 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뭐 사실은 잘 저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게 다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사회적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는 거는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더 추가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임금 주도 성장 얘기하면 반대로 이윤 주도 성장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실제로 그러면은 국민소득 전체가 있을 때 노동한테 많은 몫을 분배해주면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에도 있을 수 있겠죠. 노동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노동한테 분배가 많이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선언적으로 예단해가지고 우리는 뭐 저기 임금 주도야 아니면 이윤 주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윤 주도는 뭐냐면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날수록 자본이 많이 가져갈수록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이윤 주도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많이 가져갈수록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그 임금 주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따져야 되느냐? 요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 분야가 있어요. 데이터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설들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접근법들이 있거든요. 계량 경제학적으로 이제 이 한 나라가 예를 들면 한국이 임금 주도 특징이 있는 나라냐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요.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연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신문 같은 데서 많이 소개돼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 결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 한국 경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경제냐? 바로 국민소득 전체 중에서 노동 쪽으로 분배를 더 많이 해주면 경제가 더 잘 성장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경제다.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그 계량 경제학적으로 검증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검증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식의 계량 경제학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도 역시 사실은 이 임금주도 성장론만큼 튼튼하게 계량 경제학적으로 뒷받침된 진보적 담론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길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변화 발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방향 자체는 우리가 뭐 말하자면은 그 삼인주의적인 지향 하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그 이론적으로 확립이 되고 있는 그런 담론들에 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당히 강한 진보적인 지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버리지 말자. 소득주도 성장은 망했다고 하지만 망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진보 담론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상당히 철학적인 담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본격적인 논의의 단계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주도 성장론 주장은 뭐냐면 한국에 대한 아까 계량 경제학적인 분석 같은 걸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했는데요.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노동의 분배를 많이 해줄수록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런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책을. 네,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해야 경제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론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친자본적인 분배 정책 하지 마라 이거죠. 친자본적인 분배 정책 하지 마라 이거죠. 독점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충분히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뭐 원하청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꾸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렇게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처음으로 이 임금주도 성장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는 웅크타드 유엔 산하기구죠. 거기서 이제 2010년도 무역개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ITUC 국제노총 부국장이 유엔에 출석해가지고 임금주도 성장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임금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죠. 그래서 OECD나 IMF에서는 뭐 포용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포용 성장은 경제적인 족보가 없는 주장이고요. 더군다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임금주도 성장론에서는 뭘 설정하냐면 주체가 있어요. 임금주도 성장론은 그러면 누가 이걸 하는 거냐 할 때 정치적인 주체가 노동자들, 그죠?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정치적 주체, 노조 운동,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주체가 딱 있어요. 반면에 IMF, OECD에서 이야기하는 포용 성장은 어떤 사회 어떤 세력,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계급과 같은 그런 주체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공상적인 주장이고 임금주도 성장론은 주체가 아주 명확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뭐 소주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경제 수요 측면만 고려한다 뭐 이런 그런 망발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 체제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공급 측면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은 그럼 뭐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접근인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하신 분들이 더군다나 사실은 유럽의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유럽 맥락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국적인 맥락에서 진짜 임금주도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추가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정리해드린 거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이야기한 유럽이라는 지형, 그 정치적 환경 하에서 의미 있는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노조 강화, 그죠? 단체 교섭 강화,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효력 확장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조들이 단체 교섭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라는 그런 조직적인 틀로 묶여 있는 노조가 있는 노동자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까지 올라왔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몇 %는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노조가 되게 진짜 든든하거든요. 노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효력 확장은 뭐냐면 노조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사업장에 노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효력 확장 제도가 있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이에요. 거기도 노조가 진짜 없어요. 근데 노조가 없는데 프랑스는 효력 확장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단체 교섭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동종 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노조가 없는 사업장까지 싹 다.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이 노동운동 자체는 프랑스는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노조는 되게 없어요. 노조가 없는 이유는 효력 확장 때문에 그래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는 중요한 어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맺어지면 그게 다른 사업장에 자동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효력 확장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뭐 물론 이제 제도적인 디테일들은 또 뭐 있고 독일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프랑스랑 독일이랑 좀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임금조도 성장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국가 이런 얘기. 그래서 1차 분배, 2차 분배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1차 분배는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 조건이 결정되는 그죠? 진짜 그 노동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고 2차 분배는 국가가 조세라든가 뭐 이런 그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래서 1차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어떤 그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이제 노동의 몫이 얼마만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고 2차 분배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직접 붙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1차 분배, 2차 분배 차이고요. 그 1차 분배 정책, 2차 분배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친노동적으로 해가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뭐냐면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할 때 그 본령은 노동 계급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이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 분배 구조에서 노동의 몫을 키워가는 것이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영향력들, 정치적인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본을 견제하는 사회적 대항력으로서 노동계급을 만들고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계급에 기반한 정치적 주체 형성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집단적 노사 관계가 사실은 그 발전이 되게 미약하잖아요. 이제 사업장 단위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우리는 산별 내지는 직종별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노조들이 쭉 실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산별로 조직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교섭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는 개별 사업장에 다 국한돼 있거든요. 거기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 사이에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그 악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섭창구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제도 때문에 자주적인 노조가 설립이 돼도 어용 노조가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들을 방해하는 제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에 이런 데서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바뀌지 않죠.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 교섭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임금주도 성장이 잘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노동시장 분절이라고 하는 이슈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임금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하나가 더 있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모형 속에서 우리 그 클래치키한 성장 모형 그 모형 안에서 다 증명이 돼요. 그런 식의 임금 불평등이 커지면 그 경제가 임금 주도적인 특징들이 약화된다. 그래서 임금 주도 성장을 하려 그러면 임금 불평등은 줄이고 그 다음에 임금 전체적으로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임금주도 성장론의 관점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을 재규제한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에 있어서 특고라든가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 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다 사용자들 딱지를 딱딱 찾아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보완적으로 고용 상태랑 상관없는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자. 뭐 대표적으로는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적용이 결합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을 이제 우리가 그 제안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이야기들은 사실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뭐 재정정책 이야기할 때 통화정책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때 얘기했던 게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론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적인 거시경제정책의 한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제 케인스주의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 역사적 운동이잖아요, 그죠? 사회 역사적인 과정인데 사회 역사적인 과정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어떤 과정과는 다른 게 뭐냐면 주체가 있다는 거죠. 주체가 이거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고 그래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임금주도 성장은 그럼 뭐냐?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체냐? 민주노조 운동입니다. 민주노조 운동. 그게 임금주도 성장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목표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임금주도 성장 딱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제도나 정책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나라의 경제 구조의 어떤 그 체질을 바꾸는 어떤 포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여러 정책들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여러 정책들이 정합적으로 잘 배열되면서 정책 조합으로서 효과를 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대안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임금주도 성장은요. 뭘 중요시하냐면 앞에서 제가 1차 분배, 2차 분배 말씀드렸죠. 예. 2차 분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복지국가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금주도 성장론의 특징은요. 1차 분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돼 가지고 단체 교섭을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강화되고 그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력이 이를테면 입법 공간에서 정치 영역에서 자기의 기반을 넓혀가고 그런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1차 분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뭐 좀 복지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자본이 많이 이제 부담을 지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의 부담은 사회 전체가 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1차 분배에서
1차 분배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이 가져갈 몫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사용자들, 자본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어떤 삶을 책임지는 거는 사용자한테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사회 전 사회의 어떤 비용 부담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차 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 분배에서 그 간격을 줄여놓지 않으면 불평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을 줄여가려면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많이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 2차 분배에서 어떤 우리가 복지적인 개입을 통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1차 분배에서 그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성장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을 주체로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정치적 주체로서 노조운동의 지휘와 역할을 높여가는 것. 그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한국의 경우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한국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의 몫으로 가는 게 얼마만큼이냐,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노동소득 분배율을 그린 건데요. 요게 지금 데이터가 그 한국 데이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게 시계열이 단절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그 통계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2017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까지는 첫 해까지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통계 항목들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2000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성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흐름은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한 70%? 요 지금 요거는 제가 조정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발표합니다만 그게 약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는 좀 수정이 필요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이터 이거 두 개가 연결은 안 됩니다만 흐름을 보시면 2010년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다 이거죠. 왔다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쭉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서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 측면에서 볼 때는 분배 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 경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인상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생산성하고 임금을 같이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2000년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생산성하고 임금을 똑같이 100으로 놓고 그 이후에 생산성하고 임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봤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2004년, 2005년, 2006년 그 이명박 대통령 시기인가요? 아니죠. 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가요? 그죠? 예.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죠. 근데 여기 뭐 이때 격차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요. 실질 임금은 아예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 생산성은 쭉 올라가요. 이때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죠. 노동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몫에 비하면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구조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상황이 사실은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실질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랑 실질 임금을 나타내는 그림이 비슷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제 크게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때가 제일 안 좋았던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실질 임금의 정체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그게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주도 성장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경제에 대한 계량 분석 결과 가장 최근 겁니다. 임금 몫이 노동소득 분배율인데요. 그게 임금 몫이 오를 때, 그러니까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날 때, 그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계량 분석 결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소득 분배율이 오를 때 국민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여러 차례 입증됐는데요. 그중에 가장 최근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좀 실종됐다는 측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기반인 다수자 연합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결여가 돼 있었다. 그래서 정치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고민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구조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다 드렸고요. 저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론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의미 있는 어떤 연구가 세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활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에 그런 이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반응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혁적인 어떤 혁명적인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만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계량주의적인 삼인주의적인 접근밖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너머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가능성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는 뭐 경제학만 보면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한계나 이런 거 그런 근본적인 해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진정성이 없었다기보다 자기들 나름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거시경제 TF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득 재분배 소위원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바라봤던 시선은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제 생각은 이거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님 지금 KDI 원장으로 가신 홍장표 교수님이 이런 논의들을 이제 쭉 제일 먼저 막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자면 세일즈를 막 했죠.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고. 근데 홍 대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중소기업 중심의 생각에서 이렇게 좀 거기에 많이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렇게 셌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에서 등장할 때 정책의 3대 방향으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가계소득 증대, 가계 지출 부담 완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노동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가계로 딱 바꿔놨어요. 가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이 인구주도 성장론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성격을 이렇게 좀 무마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마치 좀 그냥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가 담겨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재인 대통령 보시기에 좋더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급적인 성격을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시켜서 탈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사노위 구성에서 반영이 됐고 사회적 대화 이런 데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물론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건 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약간 그 들러리 비슷하게 노조 쪽에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있었다고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맞다고 하면은 계급적인 성격을 탈각시키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뭐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김상조 그 당시 정책실장님이 매스컴에다 대고 했던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이지만 반노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접 그분이 노동 관련된 이슈로 그때 어떤 회의에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시니컬하게 반응했던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절대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저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따졌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법이 사실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입 범위가 확대되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오르고 2019년도까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2019년도 상승분은 사실은 그 최저임법이 개정되면서 상승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도 분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거든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보통 분석하는 경우에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고 또 하나는 EITC 기재부 주도로 해가지고 가는 그 저임금 노동자 지원 대책이 있는데요. EITC가 굉장히 많이 그 돈이 풀렸어요. 그쪽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컸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최저임금도 사실은 좀 효과가 좀 분명히 있었다. 분배 개선 쪽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배 개선은 맞는데 성장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실증이 잘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 판단이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아까 전에 계량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요. 이게 그 한두 해 이렇게 임금 오르면 뭐가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한 2,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그게 체계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통계적인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이번 올해 최저임금을 몇 프로 올렸으니까 성장률이 몇 프로 이런 식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거는 경제학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 임금하고 실질 생산성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폭이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명박 때 이렇게 확 벌어졌던 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 그 더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좁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좀 약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약했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어, 특히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정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배에 기여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계약이 용역계약으로 바뀌며 확산되는 최근 상황,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특고 플랫폼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노동교섭력이라고 하는 그 맥락은 사실은 이제 일하는 사람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 형태가 정규직 노동자냐, 비정규직이냐, 플랫폼이냐, 특고냐, 뭐 프리랜서냐 그런 거를 저희가 이론에서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노동인 거고 노동 교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실해요. 뭐냐면 플랫폼 노동이라고 요즘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로 이제 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는 독특하지만 어떤 고용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진화의 필연적 산물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옛날에도 있었다. 언제? 노동이 제일 약해졌을 때. 노동의 힘이 제일 약해지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대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불하지 않고 딱 콜을 해서 오는 그 기간만, 그 시간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고 콜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이 플랫폼 노동의 중요한 특징들이고 그거를 이제 그 저희 연구 그 페이퍼들 중에는 어떤 식의 논문들이 있냐면 이거는 노동의 힘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잘 해가지고 이 노동의 힘이 좀 세지고 하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준적인 고용에서부터 이탈해 가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게 노동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책임 사용자를 누군지를 찾아내 가지고 딱 찍어서 얘 네가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타겟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 언제까지 따라가는 거냐. 무빙 타겟이다 하면서 그 차라리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이런 고용 형태랑 무관한 쪽으로 확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가 나올 때 조금 이슈는 뭐냐면 왜 그거를 전 사회 책임으로 돌리냐. 이렇게 노동의 형태를 표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득 보는 건 딱 그 사용자인데 이거 갖다가 뭐 기본소득이니 다른 복지제도니 이런 식으로 전 사회적인 그런 비용 부담으로 바꿔버리는 거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 사용자가 너무 그 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거를 바꾸려면은 사용자를 찍어서 무조건 책임지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그런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예, 뭐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접근법을 보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 동시적으로. 예. 그래서 노동 교섭력의 강화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조직 노동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뭐 이런 그 표준적이지 않은 그런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조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직 노동과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프리랜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미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겠죠. 예. 최근 미국의 완전 고용 현상을 보는 민국의 성장론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른 분이 뭐라고 한 코멘트 같은 걸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 지금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대퇴직 뭐
더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민으로 유입되던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완전 고용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미국의 상태를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거기도 비경제 활동 인구가 상당히 있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구직 단념자들이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좀 더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걸 완전 고용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는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거시경제적인 용어로 수요 총수요 압력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수요 압력이 막 있으면 그게 임금 인상으로 막 넘어가 가지고 막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는데 역사적인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압력이 세져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물가 압력은 뭐냐? 이거는 전 상당히 큰 부분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던 부분이 복원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그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그쪽에서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이 중첩되면서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다. 기본적으로 인구주도 성장론자들은 케인지안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게 수요 압력에 의한 거라고는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진짜 완전 고용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더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민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복지 혜택 때문에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된 실업 인구가 적지 않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을 현재도 완전 고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하여튼 오늘이 여섯 번째인데요. 그 어, 어떤 분께서 간단히 좀 뭐 평가 같은 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니까. 오늘 뭐 재미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여담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임금주도 성장론 그 논문을 썼던 그때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이것도 거시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막 다 연립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풀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쫙 했어요. 했는데 그림이 쫙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노동의 교섭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교섭력을 딱 키웠더니 국민경제 그 GDP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제학에서는 항상 노동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막 그 나쁘게 악당 역할을 하잖아요. 야, 포지션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들이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그 이렇게 저기 보다 평등한 분배가 모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모두한테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경제 모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그거는 뿌듯하다. 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본인한테 행복감을 주다니 훌륭한 연구네요. 오늘 마지막인데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노동의 협상력, 노동 교섭력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은 조직운동의 힘이 커져야 된다. 뭐 이런 그 당연한 어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직운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의미에서 입법 정치 영역에서도 기반들을 넓혀 가야만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강해지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 정치를 우리가 거기서 하려면은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을 잘 키워서 며칠 전에 우리 소통과 혁신 연구소 그 정성희 소장님이 하시는 세미나 토론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정성희 소장님 결론은 진보 대연합당을 만들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부터 막 뭘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한테 그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길래 저는 지금은 다 그냥 코 박고 조직운동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가지고 언제 이걸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고일절 국장님 또 아, 이제 6주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요. 사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교수님 준비하는 게 매일 힘들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초치기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홍보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 좋은 강의를 조금밖에 못 들었네. 아, 그건 제가 좀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마무리 해주시면 저희가 이 비디오 켜고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죠. 예. 뭐 하여간 저기 제가 그동안 6번을 오늘까지 했는데 뭐 좀 더 내용을 많이 잘 준비를 좀 했으면 더 좋았겠고 특히나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런 스킬이라든가 또 재밌게 해드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아주 얕게 훑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미진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치 별로 재미없고 그러면서 시간은 너무 길게 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하셨다면 네, 죄송하고 뭐 항상 더 진보는 개선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든 뭐 노조든 어떤 뭐 지역에서든 약간 그 뭐 생각하시는 바대로 올 한 해 성과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나가겠습니다.